11살 소녀가 유서를 쓴다. 자, 2006년 9월 대한민국에 오게 되죠. My father also passed away because of the starvation. I couldn't have any food for 6 days. After 6 days, my mom came back to home. However, she didn't bring any food. 자, 9년간의 탈북기를 책으로 담아냈습니다. 11살의 유서를 쓴 저자이자 세계적인 뮤지션 스팅과 함께 앉아서 토크쇼에 나오신 분, 김은주 씨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은주입니다. 안 떨리셨어요? 사실 제가 이 영어 때문에 일단 많이 걱정을 하긴 했는데 같이 나오시는 분이 뭐 스팅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가 정착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한국 가수들도 사실 잘 모르는데 뭐 월드스타라고 해도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쇼에 나갔을 때도 진행자분이 스팅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당당하게 모른다고 했어요. 긴장이 안 되지. 네. Would you know about celebrities? Would you know about Sting? Before I didn't know about him, but yeah, I researched before I came here. Sorry. 그리고 그분이 그 현장에서 직접 노래도 불러주셨거든요. 네, 근데 제가 모르는 노래예요, 당연히 그때는. 막 거기 방청객들은 막 환호하는데 저는 그냥 노래를 부르는구나. 잘 부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알았어요. 검색을 했죠, 열심히. 내가 정말 이렇게 큰 분이랑 같은 자리에 있었구나. 네. 스팅이 불러준 노래가 그때 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펴. 제가 그때 당시 잘 몰랐기 때문에 다만 기억나는 그 가사 I'm a alien이라고 하면서 불렀었거든요. I'm an alien. 네, I'm a alien.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검색을 저도 해보고 이 노래가 정말 유명하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었죠. 뭐 지금 나온 노래는 너무 유명한 노래죠. 잉글리시만 인 뉴욕이라고 발음을 하잖아요. 이게 영어식으로 잉글리시맨이라고 우리가 발음을 하는데 이제 자기가 영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첫 가사에 나오잖아요. 나는 커피 안 먹어요. 난 티를 마십니다. 나는 영국인입니다. 뉴욕에 살고 있는. I'm an alien이라는 게 난 이방인이라는 뜻인데 아마도 그 상황을 이렇게 듣고 있었던 스팅이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음악을 불렀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도 그 노래를 들을 당시에는 이제 잘 몰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약간 이방인에 대한 노래이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나니까 특별히 그 곡을 선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건 물론이고, 그러니까 북에서 온 은주 씨가 그때 누구를 알겠어요?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은주 씨가 어떻게 저런 됐어요? 뭐 빌 게이츠 뭐 이런 사람들 나오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게 됐을까? 저도 아까 영상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저 쇼에 나온 사람들 몇몇 아까 잠깐 보여줬잖아요. 같이 나왔던 인물 중에 스팅이 있었고 아까 빌 게이츠도 있었고요. 맨 왼쪽에 있던 인물은 현존하는 팝계의 여신이라고 하는 테일러 스위프트고 가운데 있는 여성은 팝 음악상 가장 천재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아델이라는 여자예요.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인물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거기 나가게 됐으니까요. 근데 이제 은주 씨가 바로 이 쇼에 나가게 된 계기, 스팅을 만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책 덕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1살의 유서라는 제목. 이 제목이 벌써 뜻하는 바가 우리는 느껴져서 짠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북한에서 보냈던 그 유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북한의 기억이 다 어둡고 힘든 기억만 있는 건 아니기는 해요. 10살 전까지는 그래도 굶을 일이 없었고 또 아빠랑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에 가서 토끼풀도 뜯고 김일성, 김정일 생일에 꼬박꼬박 선물, 과자, 사탕 이게 나왔고 그걸 받으면 또 기분 좋게
그 초상화를 보면서 장군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수령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받아먹고 그냥 어떻게 보면 평범한 상화를 했었던 거예요. 아니 거기 뭐 봉투에 뭐 써 있다면서요? 세상에 부럼 없어라. 그걸 보면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 아이들이 그 선물 사탕 받을 순간이 제일 좋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세뇌 효과가 대단한 거죠. 세상에 부럼 없어라 써져 있으면 그걸 보면서 그런 애인 줄로 아는 거죠. 나는 세상에 부럼 없는 아동으로 북한에서 성장하고 있구나. 사실 북한에 그 똑같이 선물 과자 앞에 있는 그대로인 제목도 있어요. 노래 제목. 세상에 부럼 없어라.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뭐 이런 가사예요. 이 가사를 한국에 오니까 뭐 모태 신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북한은 모태 세뇌가 있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계속 엄마가 이런 노래 불러주는 걸 듣다 보면 언젠가부터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북한이라는 곳이 지상 낙원이구나라는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스며들어서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북한 그 현실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졌던 노래였던 거죠. 근데 이게요, 될 수밖에 없는 게 어린이집을 가잖아요, 어릴 때. 그러면 그 어린이집 문 앞에 동그랗게 세상에 부럼 없어라 써 있어요. 우리는 행복해. 그리고 들어가서는 그러고 애들 이렇게 동요 가르쳐 주는데 계속 이 노래를 가르쳐요. 끝도 없이 하는 거죠. 네, 끝도 없이 가르쳐요. 그러고는 까마치를 줘요. 까마치 먹으면서 그래 세상에 부럼 없어. 까마치 누룽지. 우리는 진짜 까마치도 먹는 거 봐. 세상에 부럼 없어. 아니 정확히는 세상에 쌀이 없어라잖아. 그러니까 세상에 싸죠. 세상에 밥이 없어라. 이제 북한이 이제 낙원으로 알고 사셨잖아요. 근데 94년도에 이제 김일성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이제 북한 전역에서 아사자가 이제 속출을 합니다. 우리 은주 씨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게 영양실조로 돌아가시고 아이고. 97년도에는 또 은주 씨 아버지 또한 이제 영양실조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만약에 제 직계 가족이 아버지 어머니가 무슨 병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굶어 죽었다고 하면 이 세상은 내 원수가 될 거야 진짜. 사실 그때는 그 세상에 대한 그런 원망보다도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구나. 맞아. 그리고 다음은 내 차례일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린데도. 네. 그리고 아빠가 이제 돌아갔을 때도 제가 사실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고난의 행군 시기 이전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직장에 갈 때 도시락을 사주시면 이제 귀퉁이 항상 남겨오셨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꾸지람을 들으셨어요. 그거 한 숟갈 못 먹고 남겨오시냐고. 식탐이 별로 없으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고난의 행군 시기가 닥치고 정말 배고파서 지낸 게 일주일, 한 달이 아니라 1년, 2년 길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아빠도 정말 얼마를 먹어도 성이 안 차는 그 개걸병에 걸리신 거예요. 개걸, 그러니까 뭐 안 먹으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북한에서 그때 당시 고난의 행군 시기에 생겨난 말이에요. 사실은 사람들이 너무 허기지고 항상 배고파 있다 보니까 음식을 정말 이 몸에 들어갈 수 있는 한계치 이상을 먹어요. 이걸 문적으로는 부르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아빠도 항상 더 이제 먹으시려고 하셨는데 네. 어느 날은 제가 중학교에 이제 입학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이 책가방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엄마가 이제 밝혔는데 아버지가 제 책가방을 가지고 장마당에 가서 음식이랑 바꿔서 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아빠가 돌아갔을 때 좀 아빠에 대한 원망도 있었어요. 엄마가 항상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가장이 돼가지고 밖에 나가서 옥수수 하나를 못 훔쳐온다. 저는 아빠는 정말 고지식한 분이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살았다면 아마 정말 누구보다도 정직한 노동자, 회사원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사회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녀들한테는 이제 또 자기 부인한테 아내한테는 무책임한 가장으로 이제 생을 마감하신 거죠. 장례는 어떻게 치렀어요? 사실 아빠 장례식은 그 직장에서 좀 돈을 꿔줬어요. 근데 그 와중에 네, 그래도 그때는 꿔줬어요. 꿔줬다. 네, 그냥 준 게 아니라 꿔줬어요. 제사상을 치를 수 있는. 그래서 그걸 꿔줘서 그걸로 이제 상을 이제 차렸는데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네. 그 제사상 음식이 사라진 거예요. 왜?
봤더니 저희 바로 옆동에 저희 아빠의 직장 동료이자 가장 친한 우리 흔히 말하는 베프라고 하죠. 네네. 그분이 계셨는데 같은 직장 동료이기도 하니까 제가 오셨어요. 그분 입가에 그게 기름기가 있는 음식이었는데 그분 입가에 기름이 번지르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였지만 본인도 너무 배가 고프니까 친구의 제사상 음식을 이제 훔쳐 먹은 거죠. 장례식장에서. 네. 사실 고난의 행군 때는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저희 뒷집에도 우산광산을 다니시다가 사고로 돌아가신 아저씨가 있는데 어린 딸이 있었어요. 한 7살, 8살 정도 됐는데 아버지 장례식장에 보면 뭐 떡도 올라가고 음식이 올라갈 거잖아요. 근데 그 어린 딸이 떡을 딱 들고 나와서 동네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요거 봐라. 우리 아버지 죽어서 떡 먹는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아이의 그런 행동이 한국이라면 정말 이상하게 보여졌을 만한데 북한 그때 고난의 행군 때는 이상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때는 뭔가 부모의 죽음을 슬퍼하기보다는 배고픈 내 배를 먼저 채우는 게 순서였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아빠 친구가 아빠 제사상 음식을 훔쳐 먹고 또 아빠 이제 묘비를 광목으로 했었거든요. 이게 시멘트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아, 돈이 나무요? 들어서 네, 광목에 나무에 이제 해드렸는데 다음 날인가 그 다다음 날인가 묘비가 사라졌었어요. 네, 땔감이 필요한 사람이 훔쳐간 거죠. 저희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걸로 뗄감을 한다고요? 그렇죠. 뭐 배고픈 정확히 누가 훔쳐갔는지는 모르지만 땔감이 필요한 사람은 땔감으로 썼겠고 배가 고픈 사람은 그걸 장작으로 패서 장마당에 가져가 음식으로 바꿔 먹었겠죠. 근데 그때 당시 아빠의 음식을 훔쳐 먹은 아저씨도 그렇지만 아빠의 그 묘비를 뽑아간 사람에 대한 원망이 없었어요. 저는 제 아빠의 묘비라서 제가 못 뽑은 거지. 누구든 그때는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됐고 제가 어린 나이긴 했지만 그걸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그 북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게 동시대라는 느낌이 안 들고요. 마치 21세기에 뭐 13세기 이야기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이게 사실 믿기지가 않을 정도거든요. 그때가 1997년도였어요. 근데 사실 북한 역사상 1997년도는 전무후무한 해였거든요. 그때 이제 아버지도 여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은주 씨가 마침 아버지도 여의고 당장 먹고 살 게 없어서 다니던 학교도 그만두고 이제 어머니랑 언니랑 은주 씨 이렇게 셋이서 산으로 들러 먹을 걸 구하러 다닌 거예요. 그나마 이제 날씨가 따뜻한 계절이면 산에 뭐 나물도 있고 버섯도 있고 캐 먹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러네. 겨울이죠. 북한의 겨울은 우리 쪽 겨울보다 더 깁니다. 훨씬 길고 훨씬 춥고 그럼. 훨씬 더 배고픕니다. 영하 뭐 25도, 30도. 25도 보통입니다. 먹을 게 없어요. 산에 가도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은주 씨네 이제 집에 어떤 세간살이를 다 집에 있는 걸 떼서 팔기 시작한 겁니다. 안 그러면 굶어 죽어야 되니까. 그렇지. 이 집에 있는 거 뭐 있는 걸 뭐 파는 것까지 괜찮은데 이게 다 팔고 난 후에 더 이상 팔 게 없을 때는 그때는 뭘 먹고 살라는 거예요? 저희가 심지어 그것까지 먹어봤어요. 토끼를 저희가 키웠었는데 그 토끼 똥이랑 그 무시래기가 막 섞여 있는 그러니까 그냥 먼지 같은 거예요. 근데 정말 먹을 게 없으니까 그것마저 거기서 걸러가지고 이제 정말 아무 맛도 안 나지만 물에 끓여서 넣어가지고 아휴, 어떡합니까. 그렇게 이제 연명을 하다가 어머니가 라진 선봉에 가면 그래도 좀 먹을 걸 구할 수 있고 혹시 장사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이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진 선봉은 그나마 좀 기회가 있는 그런 지역으로 이제 네, 소문을 들어서 먹을 걸 구하신다고 이제 집을 떠나신 거죠. 아니, 낮은 선봉 지역이 어떤 곳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선봉은 북한에서 이제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이제 중국과 교류가 좀 있으니까 물자가 아무래도 북한보다는 풍부하겠죠. 그래서 그런 소문이 이제 막 났던 모양입니다. 경계선 밖에 북한 지역으로도.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이제 혹시 거기 가면 뭔가 좀 먹을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한 것 같은데
그 살고 계신 데가 은덕군이었죠. 네, 은덕이면 없어. 아오지 아니에요? 맞습니다. 거기서 낮은 선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라진 선봉까지 제가 걸어가 본 적이 있어요. 엄마랑 같이 나중에 7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라진 선봉으로 진입하는 그 입구에 철조망이 쳐져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왕복 2시간 걸렸었어요. 걸어서. 엄마랑 언니가 식량을 구한다고 라진 선봉으로 갔거든요. 이제 가면서 하셨던 말이 한 뭐 길면 3일 정도 걸린다고 하신 거예요. 집에는 누구랑 있었어요? 저 혼자 있었죠. 몇 그때가 11살입니다. 바로 그 11살에. 책 제목에 등장하는 바로 그 11살. 네, 맞습니다. 제가 엄마가 떠나시면서 한 15원을 주고 가셨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 15원이면 장마당에 가서 두부 한 모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평일 버티라고. 네. 냉면 한 사발이 5원씩 했어요. 네, 근데 사실 마음 같아서는 밥 한 자 사 먹고 두부밥 사 먹고 싶었죠. 5원짜리. 근데 그 나이에도 그걸 사 먹으면 이 속이 금방 또 꺼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나마 좋아하지만 그나마 든든한 두부로 이제 장마당에 바로 가서 한 모를 사가지고 집에 와서 엄마 언니 올 때까지 아껴 먹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있었는데 애가 어떻게 아껴 먹습니까? 배가 고픈데 한 숟갈 먹고 뒤돌아섰다가 또 돌아서서 한 숟갈 먹고 그렇게 한 시간 만에 이걸 다 먹은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엄마, 언니 돌아오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가 한 2번째 날부터인가 이제 엄마가 올 수 있는 길로 마중을 가끔은 서비차라고 해가지고 라진 선봉으로 돈을 내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애가 불쌍해 보이니까 그거 태워주긴 해요. 그러면 원정이라는 곳이 그 라진 선봉 경계선이었거든요. 그럼 거기까지 차 타고 갔다가 한참 기다리다가 엄마 안 오면 그때는 이제 걸어서 서비차 이때는 안 태워주더라고요. 제가 혼자서 걸어서 오고 한 6째 되는 날까지 그렇게 엄마 마중을 거의 이제 매일 가다가 6째 되는 날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일은 엄마 마중 못 가겠다. 왜? 이게 첫날에 먹은 거 말고는 거의 먹은 게 없다 보니까 걸어오는데 힘이 붙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집에 와서는 매일매일 기다렸어요. 진짜 처음에는 하나부터 이렇게 애니까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나부터 10까지 센 거예요. 하나, 10. 근데 안 와. 너무 짧았어. 10부터 하나까지 세면 올 거야. 10부터 하나까지 셌는데도 또 안 와. 그래도 너무 짧았어. 이제 하나부터 100까지 세야지. 100까지 세고 또 100에서 하나까지 세도 안 오는 거죠. 그런 절망과 이렇게 기다림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엄마가 날 버렸구나. 그런 이제 생각이 이제 들었고, 그리고 더 이상 나도 엄마 마중 갈 힘이 없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이렇게 이 부모님 없이 혼자 이게 기다린다는 게 사실은 너무 두렵고 무섭잖아요. 아니, 얼마나 이렇게 기다리시고 이제 버티신 거예요? 사실 그 엄마를 마지막으로 마중을 나갔던 날이 6째 되는 날이었는데 그날 이제 집에 돌아와서 누웠어요. 누웠는데 제가 제 몸을 지탱할 힘이 없으니까 정말 이 돼지가 나를 땅에 저를 빨아들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죽는 거는 많이 봐왔고 언젠가는 내 차례가 되겠지라는 생각을 해서 죽는 거는 두렵지 않았는데 엄마한테 버려졌다는 게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리고 엄마를 계속 이렇게 마중 나갔는데 엄마는 돌아오지 않고 아야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엄마가 너무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설령 엄마가 나를 버렸더라도 돌아온다면 내가 엄마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지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원망하는 마음도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지금의 책의 제목이 됐죠. 이제 유서. 그때는 유서라는 단어도 몰랐어요. 다만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마지막에 뭐라도 엄마한테 내 마음을 이제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막 쓰는데 막 눈물이 너무 많이 흘러서 종이가 막 이게 다 젖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엄마에 대한 뭐 그리움, 또 원망 이런 것들을 썼었죠. 엄마를 애타게 기다리면서 매일같이 마중을 나갔어요. 엿새째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는 왜 아직 안 와요?
무엇보다 엄마한테 버림받았다는 게 가장 고통스러워요. 엄마 곧 죽을 것만 같아요. 기다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이 11살 아기가 쓴 글인데 이 마지막 말이 너무 슬퍼요. 엄마 곧 죽을 것 같아요. 더 기다리지 못해서 미안해요라는 말이 가슴이 정말 아픈데 11살이면 사실 그 아이가 철들 때는 아니거든요. 한창 티 없이 엄마 아빠 사랑 많이 받을 때인데 11살의 은주 씨는 그때 어떤 심경으로 이런 글을 남겼나요? 일단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가장 컸고 또 한편으로는 버려졌다는 그런 마음에 좀 엄마에 대한 원망도 있었어요. 그리고 죽더라도 내가 이제 엄마에 대한 그리움은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을 썼었는데 민망하지만 엄마가 그날 돌아오신 거예요. 네, 그날 돌아오셨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조용히 말 없이 제가 쓴 거를 읽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가 했던 첫 마디가 다 같이 죽자. 왜냐하면 엄마가 빈손으로 돌아오셔가지고 근데 저는 진짜 엄마가 다 같이 죽자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행복했어요. 왜냐면 어차피 죽을 거였는데 엄마가 날 버린 것도 아니고 이제 죽어도 엄마랑 같이 죽고 엄마가 있다는 게 이제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엄마랑 같이 이제 누웠거든요. 죽기만 이제 기다리고 이제 누워 있었는데 다음 날 점심쯤에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셨던 게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를 떼어내시더라고요. 이 유서를 읽은 엄마의 심경이 어땠겠습니까? 말씀은 같이 죽자고 했지만 절대 죽을 수 없다. 내가 죽더라도 우리 애들은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주 씨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그 집에 하나 남아 있었던 세간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이 액자를 떼서 초상 사진은 빼고 이 액자를 장마당에 가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구한 돈으로 당장 먹을 식량을 이제 사서 아사 직전에서 이제 겨우 은주 씨와 은주 씨 어머니 모녀가 아사 직전에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그 액자 안에 담겨 있던 사진, 초상, 종민 씨 그 초상화 어떻게 했을까요? 초상화 거기다 붙여야지 거기다. 사진은 붙여야지. 사진을 또 따로 붙여야 되나? 아니요, 불태워버렸다고. 불태워버렸다고. 태웠다. 마지막 정말 마지막까지. 그 당시 초상화를 불태운다는 건 사돈의 팔춘 아예 개뼈다귀 같이 그냥 족살을 그냥 멸하예요. 당연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초상화에서 한다는 거.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초상화를 떠나서 신문지에 있는 김일성의 맞아. 사진만 찢어도 정치범으로 끌려갔어요. 그때는. 충성심이 약했는지 그렇게 두렵지는 않았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어차피 죽을 거였잖아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죽으려고 누웠는데도 그거를 안 건드렸다는 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단은 먹을 게 생겼고 죽지 않아도 되니까 저는 좋았죠. 근데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이제 다 얘기해 주셨지만 초상화 없는 집은 반동분자입니다. 정말 먼지만 조금 껴도 이민반장이 와서 확인하고 막 그거에 대한 처벌도 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초상화를 일단 내다 판 다음부터는 집으로 못 들어갔어요. 이 반역의 현장이고 증거 인멸했지만 그리고 반역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고 그때부터 꽃제비 생활을 시작한 거죠. 야, 그거 하나 때문에. 무섭다는 걸 안 거지. 그렇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집에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 집에 있어서 지금까지 먹질 못해. 그렇지. 그러니까. 집에 있어봤자 다 굶어 죽는 판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죽을 각오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낮은 선봉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때부터 이제 일가족이 노숙 생활을 하거든요. 그 길거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아파트 계단에서 노숙도 하고 뭐 다리 밑에서도 자고 이제 먹을 건 어떻게 이제 그 해결했냐면은 산에 가서 나무를 베가지고 이제 팔고
그래도 먹을 게 없으면 이제 남의 집에 과수원에 들어가서 뭐 양배추 옥수수까지 훔쳐 먹었다고 하는데 아 정말 어머니가 정말 가슴이 찢어졌을 것 같습니다 진짜. 뭐 배고픈 건 너무 당연했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정말 못 참겠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뭐 훔쳐 먹기도 하고 빌어 먹기도 하고. 엄마랑 다 언니까지? 그렇죠. 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지어다가 장마당에서 팔기도 하고 했는데 언제 한 번은 이제 농장밭에서 엄마랑 언니랑 제가 같이 이제 농장밭에 들어가서 감자를 훔친 거예요. 감자를 훔쳤는데 그 농장원에게 딱 걸린 거죠. 그러니까 저랑 언니는 이제 너무 작았으니까 심하게 때리진 않았는데 엄마를 이제 마구 때리더라고요. 여러 번 이제 껍데기 생활을 하면서 이제 봤는데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없죠. 그냥 빨리 이게 끝나서 풀려나는 걸 이제 바라는 것밖에 없었고 또 그럴 때도 있었고 또 한 번은 제가 꽃제비기는 했잖아요. 집 없이 떠도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산에 엄마랑 언니랑 같이 이제 나무를 하고 등에 나무단을 가득 쥐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동네에 어떤 아이 한 두세 명이 지나가다가 꽃제비 이러고 놀리는 거예요. 그 순간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무단을 딱 던지고 쫓아갔는데 못 쫓아가겠더라고요. 그 잘 먹은 아이들을 제가 어찌 따라가겠어요. 그리고 이제 멈춘 순간 스스로 인정을 했어요. 아, 내가 꽃제비, 그때 인정을 했어요. 내가 꽃제비 맞지. 근데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못 먹고 못 사는 거는 이제 당연한 거였지만 그런 순간들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길거리에 아이로 살아가는 거에 그런 비참함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1년 넘게 길거리 생활했는데 얼마나 위험천만합니까? 이 어린 여자아이와 여자들 셋이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1999년에 은주 씨 가족이 드디어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만강을 건너서 어찌어찌 중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도 힘들었겠죠. 근데 이것보다 더 큰 시련이 중국에서 은주 씨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훈춘 마을에 사는 한 조선족 여성의 집에서 은주 씨가 이제 기거를 하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그 조선족 여성이 인신매매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은주 씨 가족은 어느 중국인 남성에게 2,000위안에 당시에 팔려가게 됩니다. 당시 2,000위안이면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되게 저렴하게 이제 팔려간 건데 그 이유가 저랑 언니가 딸려 있어서. 그렇지. 다 뜯어서 파는데. 정말 저희는 그런 면에서 운이 좋았었어요. 다른 집은 다 따로 그 당시 제가 12살, 언니가 14살이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저한테 7살이냐 8살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못 먹으니까. 체구가 너무 작아서 시집을 보내려고 팔기에는 이제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도 엄마 팔려가는데 같이 이제 팔려갔어요. 엄마가 팔려간 그 남성은, 엄마를 산 남성은 자녀를 이제 낳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한 첫 1년은 엄마가 이제 임신을 못 하니까 막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뭐 더 안 좋게 대하더라고요. 약간 쓸모없는 사람을 사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몸이 먹은 게 없는데. 그런데 그럼 딸들하고 같이 산 거예요, 거기서? 네, 그렇죠. 봄에는 씨앗 뿌리고 여름에는 김매기 하고 일하는 가을에는 가을 거지하고 겨울에는 산에 가서 나무하고 이렇게 일하면서 살다가 처음에 뭐 팔려갈 때는 공부도 시켜준다, 뭐 호적도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서 노동자로 그냥 일을 꾸준히 호적은 했었던 불가능하거든요. 거죠. 호적은 네. 불가능한데 그냥 속여서도. 아니 은주 씨가 이 가족들과 헤어지지 않은 거는 좀 다행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아니 사실 중국에서 이 탈북자 신분으로 산다라는 게 정말 힘들다는 얘기는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중국에 살던 이 탈북 여성들이 인신매매 당한 사례를 그때 취재해서 이만갑에서 저희가 한번 얘기 나누기도 했잖아요. 네. 그 중국에 사는 이 북한 여성들의 공통적인 공포심이에요. 은주 씨네 가족도 어느 날 고요하고 적막한 밤이었어요. 곤히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막 강하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불길한 마음에 이제 잠에서 깨서 은주 씨 등이 이제 창문으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문을 뛰어내리는 은주 씨를 비추고 있는 화난 후레쉬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아는구나. 대기하고 있어요. 노크를 한 사람의 정체, 갑자기 그 집에 들이닥친 사람들의 정체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예상하셨듯이 중국 공안입니다. 이 중국 공안이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갑자기? 사실 중국 공안이 오래전부터 저희가 그 집에 살고 있다는 걸 보고 알았던 있어요. 것 같아요.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누군가 신고해서 알았겠죠. 보기 싫은 거야. 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그 깡 시골 마을에 정말 북한에서도 보지 못했던 초가집이 즐비한 깡 시골로 팔려갔거든요. 그래서 가서 엄마가 땅도 개간하고 이게 농장이 그러니까 농촌이니까 땅이 많아야 뭔가 수입도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땅도 개간하고 집도 흙이 부슬부슬 떨어지는 집이었는데 그것도 깨끗하게 치우고 막 하다 보니까 시샘을 느끼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공안이 알고 있었고 그 울퉁불퉁한 그 시골 마을길을 경찰차가 라이트도 안 켜고 온 거예요. 저희가 이미 도망치려고 했을 때는 이미 저희 집이 저희가 있던 그 곳이 포위된 상태여서 정말 도간에 든 쥐처럼 딱 잡히고 만 거죠. 자, 이제 북한으로 가게 돼요. 근데 이게 뭐 금이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진짜 불안하잖아요. 네. 중국 공안이 저희를 잡으러 왔을 때 저희는 그 집에 산지 이제 3년째 되는 해였고 갓 태어난 지 이제 돌 될 즈음이었거든요. 엄마가 네, 남자애? 네, 남동생을 이제 낳아서 돌 되던 즈음이었는데 네. 그래서 잡혀갔죠. 잡혀가서 중국 아이를 낳아줬으니까 좀 봐주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에 이렇게 얘기를 또 해보긴 했는데 전혀 먹히지 그 남자 않더라고요. 쪽에서는 안 구해줬어요? 뭐. 사실 좀 기대하는 것도 있었어요. 애엄마니까 없는 돈이라도 들고 면회라도 오지 않을까. 그렇죠. 안 오더라고요. 사람으로 본 게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3년 만에 북송되었죠. 마음이 어때요 그때 어린 나이에? 그냥 어릴 때 살던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북송된 첫날에 그 북한의 하늘을 생생하게 기억해요. 마치 우리의 미래인 것처럼 어두컴컴하고 당장 소나기가 쏟아질 것 같은 그 어둠인데 그 북한의 하늘이 제 심정이랑 똑같았던 것 같아요. 중국에서 살면서 그 고향에 대한 물론 내가 배가 고파서 나오기는 했지만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지금도 북한 생각하면 잡혀간 그 어두운 하늘이 제일 먼저 떠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이니까. 그래서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김일성, 김정일 노래를 부르면서 그 마음을 달래기도 했었거든요. 그게 뭐 충성심에서가 아니라 그냥 고향 노래인 거예요. 아는 노래인 거예요. 근데 딱 북송되고 나서 정말 다 아시겠지만 신체 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매번 이 얘기는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옷을 홀라당 벗기고 아이, 어른, 사람 몸에 있는 구멍은 다 조사를 하는 거죠. 한 칸에 이제 쭈르륵 들어가서 벗어 하면 벗는 거예요. 안 벗으면 맞아요. 쌍욕이 그때는 날아 들어오는 거죠. 다 벗고 나면 그런 게 처음이었거든요. 되게 수치스럽고 민망하고 근데 그런 느낌을 표현하면 또 맞아요. 우리는 북송되는 순간부터 수치심도 느껴서는 안 되는 그냥 인간 쓰레기. 그들이 그냥 너네는 인간 쓰레기야. 쓰레기만도 못한 것들 그냥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수치심도 느껴서는 안 되는구나. 근데 그렇게 다 벗고 나면 그때부터 검사가 오로지 돈을 찾기 위해서 콧구멍에 돈을 숨겼는지 이빨 틈에 숨겼는지 심지어 생리대까지 다 찢어보고 치약도 다 짜봐보고 몸은 그냥 미성년자, 성인 구분하지 않고 다 수색을 하고. 보이부는 왜 이렇게 심하게 하죠? 보이부에서 이제 1차적으로 이제 북송이 되면은 몸 수색을 하잖아요. 사실은 원칙은 그게 아니에요. 그 위생 검사라고 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무슨 바이러스를 가지고 왔는지 사실은 그게 원칙인데 거기서 일하는 놈들이 중국 갔다 오는 사람들이 보니까 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형이 된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야, 이 사람들에게 이제 돈을 뺏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1차적으로 몸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조사 과정에도 그렇습니다. 이제 뭐 단순 이제 월경이냐 아니면 목적을 대한민국으로 가졌냐에 따라서 처벌이 다르거든요. 대한민국으로 가겠다라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인 경우에는 교화형이 상당히 높아요. 예전에는 이것도 시기별로 좀 다르지만 90년도 전에는 정치범 수용소까지 갔어요. 근데 지금은 하도 많다나니까 교화 정도로 끝나고 있거든요. 근데 단순히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제 갔댔다라고 하면은 조사를 걸쳐서 뭐 해가지고 단련돼 가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단순범이냐 아니면 뭐 계속 이제 진행한 사람에 따라서 또 이제 교화도 가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있던 지역은 황해도 지역이라서 보위부에 감옥이 없어요. 네. 보위부에 감옥이 없어요. 국경을 넘어 다니진 않으니까. 네, 왜냐면 황해도 쪽에서는 무조건 한국행이기 때문에 사형 아니면 그냥 저거 둘 중에 하나거든요. 가둬놓고 좀 조사하고가 없거든요. 황해도에서 뭐 바다로 들어가서는 중국으로 갔다라고. 아, 그럼 중국으로 갔다고 글로 오는 사람은 없으니까. 언제 가장 힘드셨어요? 언제? 사실 저희가 그 노동 단련대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정말 진짜 죽을 뻔 하셨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동생을 낳고 이제 1년 만에 저희가 북송된 거잖아요. 근데 동생 젖을 먹이고 있었던 거예요. 우유 수유하고 있다가 잡혀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불어오르면서 염증도 나고 했는데 이거를 차마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중국에서 아이를 낳았거나 임신을 했거나 뭐 결혼이라도 했다 이러면 정말 더 최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이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듣고 매도 맞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이게 아파오는 거를 참으면서 말을 못하고 계속 강제 노동에 끌려 나가시다가 그날은 정말 비가 엄청 왔는데 이제 노동을 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한이 나면서 고열이 나고 너무 힘드시던 와중에 그 4.3 교육 시간에 엄마가 갑자기 손을 드시면서 이제 화장실을 가야겠다라고 말하면서 팍 쓰러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오더라고요. 와서 사실 의사도 아니죠. 거기 이제 관리하는 그 여성분이 와서 보더니 엄마를 이제 병실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제 엄마 차례구나. 엄마가 이제 가는구나. 또 안 울었어요. 언니도 안 울고 저도 안 울었는데 참 그 감정을 어떻게 이제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 마음에 무슨 무거운 돌 하나 크게 자리 잡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냥 묵묵히 그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북한에서는 특히 그런 시설에서는 설사를 3일만 해도 저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심지어 엄마가 죽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강제 북송 되기 전에 이제 중국에서 잡혀서 한 5일 정도 수감되어 있던 곳이 도문 변방대였어요. 근데 그 도문 변방대에 무산내기 커플이랑 같이 이제 수감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중국을 여러 번 드나들고 해서 요령이 있어서 돈을 몸에 숨기고 왔어요. 먹거든요, 돈을. 맞아. 달러든 중국 위안이든 이렇게 쬐끔하게 말아가지고 먹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허용할 때마다 사람들이 화장실 가서 이렇게 뒤지는 일이 흔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먹은 게 이렇게 나오면 그거를 씻어서 쓰는 거죠. 근데 그분들도 아마 그런 방식으로 돈을 숨겨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안에서도 개원한테 돈을 좀 줘서 음식도 사들여오고 약간 그래도 편안하게 지냈던 거죠. 그러던 와중에 저희가 너무 애처롭고 불쌍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흔쾌히 자신들의 숨겨온 돈 중에서 북한 돈 150원을 내서 엄마한테 닌게를 사줬어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누군가 돈을 숨겨왔다면 근데 북한 사회에서는 그 정도 인심은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정말 기적적으로 저희 엄마가 그걸 마주시고 열이 뚝 떨어지고 완전 회복은 아니어도 일어서신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 주사 링거 한 방? 네, 닌걸 한 방. 영양 부족이었던 거죠. 네. 기적 같은 일이죠. 그래서 엄마가 목숨을 구했어요. 그 두 분들 덕분에. 윤주 씨 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중국으로 건너간 거기 때문에 단련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유치장이죠. 여기서 2개월간 이제 있다가 이제 풀려나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고향인 은덕 아우지 탄광이 있는 곳이죠. 돌아가야 되는데
북한이라고 하면 지금 이를 빠득빠득 가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두만강 넘자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2002년 6월 이 모녀는 두 번째 탈북을 성공을 해요. 그렇지만 원래 있던 의붓 아버지는 이미 중국 공안에게 이제 노출이 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는 못 돌아가고 우리 어디로 갈까? 우리 큰 도시로 나가보자 해가지고 대련, 중국 동북 삼성 가운데서 가장 큰 항구 도시죠. 대련을 거친 다음에 어디로 가냐? 중국 최대의 경제 수도인 상하이까지 들어갑니다. 본격적으로 대도시 생활을 시작하신 거죠. 굉장히 그 고생을 하면서도 영리하게 이 행선지를 잡아왔다는 느낌이 드는데 대련에 거쳐서 이제 상하이까지. 근데 당신이 상해 2002, 2003년이었죠 그때가. 네. 우리나라 월드컵 개최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는 한국의 어떤 위상이 굉장히 이제 좋았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많은 상해에 우리나라 이제 기업 주재원들도 파견이 돼 있었는데 마침 은주 씨 어머니가 어디서 일했냐면 상해에 파견 나온 한국인 주재원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업에서. 그렇죠. 그것도 그냥 집이 아니라 한국 기업인 주재원 2명이 쓰는 대저택에서 가사 일을 도와주시는 일을 은주 씨 어머니가 했는데 운명적인 접점인 거죠. 도대체 은주 씨네 가족이 어떻게 우리 이 대한민국과 인연이 맺어지나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제 2002, 2003년에 한국 뭐 경제 흥하고 초고속 인터넷 쫙 깔고 축구에서 뭐 4강 올라가고 한국 자부심 있고 중국이 막 우리 부러워하고 그랬을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주재원들이 또 젠틀해요. 어떻게 했냐? 은주 씨 어머니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해줬고 우리 한국인 주재원들이 $100씩 보너스로 은주 씨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중국에서는요. 돈을 떼었으면 떼었지 보너스는 언감생심 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은주 씨 어머니를 통해서 은주 씨나 이 가족들도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 호감 이런 걸 가지게 됐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스크린으로 보는 거랑 직접 만나는 거랑은 결이 다르잖아요. 그렇지. 심지어 저희 언니도 한국인의 아기를 봐주는 일을 했었어요. 베이비시터? 네, 베이비시터로. 그래서 그분들의 후한 인심과 재력과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고 있었던 거죠. 뭐 음식 같은 거 있으면 아유 그거 가져가서 먹으라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설령 가려고 마음을 먹었더라도 이건 탈북하는 거랑은 또 다른 거거든요. 이거는 완전 반역 행위예요. 대한민국으로 간다는 거는 목숨을 내놓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위험을 감수해요. 쉽게 이제 결정하지도 못하고 당연히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대한민국에 가면 탈북민들에게 신분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살면서 배는 골치 않았잖아요. 근데 한번 북송을 겪고 나서부터는 이게 또 언제 잡혀갈지 그리고 우리가 북송된 다음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너무 뻔히 알기 때문에 그 상황은 정말 이제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어요. 몰랐을 때는 북송을 당해봤지만 이거 한번 당해보고 나니까 두 번은 도저히 못 당하겠다. 정말 다시 북송된다면 그때는 사약을 준비해야 되는 마음가짐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는 정말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거. 그래서 저희는 내일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다음 순간이 없는 삶을 중국에서 살았거든요. 계획할 수 없어요. 내일을 계획할 수 없고 왜냐하면 언제 공안이 잡으러 올지 모르고 또 정말 경찰 사이렌, 뭐 소방 사이렌만 울려도 마치 날 잡으러 오는 것 같아서 두근두근 불안한 삶을 매 순간을 살았기 때문에 신분을 준다는 게 가장 커서 가고 싶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좀 한국행을 오신 거예요? 저희는 일단은 지인을 통해서 브로커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지인을 통해서 저희가 중국에서 거의 8년 살면서도 몰랐거든요. 한국을 가고 싶기는 했지만 어떻게 가는지 몰라서 못 간 거예요. 그 사이에 알면서도. 그러다가 지인을 통해서 대한민국으로 이제 가는 걸 도와준다라는 얘기를 듣고 3일 만에 3일이요? 그러니까 당일 결정하고 브로커랑 통화하고 그리고 3일 만에 출발을 이제 했는데 그때 당시 1인당 한 2만 위안 정도였는데 4만 위안을 내고 좀 더 주고 3명이서 3명인데 어떻게 4만이? 사실 저희 언니는 안 가기로 결정을 했었어요. 왜요? 언니는 왜 안 가요? 왜냐하면 저희가 한번 북송을 당했었잖아요.
셋이 함께 잡히니까 그냥 아무 방법도 없는 거예요. 뒤를 봐줄 사람이 네, 없겠죠. 뒤를 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일이 잘못되면 누군가 손을라도 쓰게 뭐 돈을 주든 뭘 하든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 밖에라는 생각이 컸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언니가 중국인 남자친구가 또 있었습니다. 첫 번째구만. 그게 첫 번째구만. 그게 첫 번째구만. 네, 지금의 제부죠. 지금 제부? 네, 중국에 살고 있어요? 네, 제부 중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희 은하 자매가 잡혔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같이 가자라고 하다가 뜯어 말려요. 왜냐면 엄마 아빠가 여기 있어야 애들을 뽑아낼 수 있으니까. 이거 너무 머리가 좋으세요. 쉽지 않은데. 그 당시에 이게 지금 한 그때가 2006년이죠. 2006년도에 그러면 그때 루트는 어디로 잡으신 거예요? 저희는 뭐 브로커가 잡는 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몽골이었습니다. 몽골 루트 이제는 거의 없어진 곳이죠. 지금 없어요. 네. 당시 선교사의 도움으로 함께 건넌 세 분이 더 있었어요. 여성분 세 분. 그분들은 돈 하나도 안 내고 이제 저희랑 같이 가는 거였는데 그때 알았어요.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탈북민들을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구나 하고 그 세 분이랑 브로커 2명이랑 총 7명이 봉고차에 구겨 타가지고 정말 구겨 탔어요. 탈 수 있는 자리가 이제 없었기 때문에 밤에 라이트를 껐다 켰다 하면서 앞에 차가 오면 꺼서 이제 외딴길에 이제 숨어 있다가 또 다시 길로 나와서 이제 가서 다행히도 그 분들이 저희를 그 중국 철조망이 있는 데까지 딱 데려다주고 엉덩이를 밀어서 철조망까지 넘게 해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몽골에서 다른 탈북민들 보니까 그냥 사막에 던져놓고 철조망 찾아서 넘어가라 이런 케이스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다행히 철조망 넘겨주면서 했던 말이 무조건 직진해라. 무조건 직진해서 허술한 철조망을 넘으면 그때는 좀 안전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그 튼튼한 철조망을 넘고 무작정 걸었어요. 벼랑도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고 코앞에 이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도 그러다가 허술한 철조망을 딱 보고 나서 여기가 몽골인가 보다. 며칠이나 걸어가야 돼요? 다행히 저희가 며칠 안 걸었어요. 한 제 기억으로는 7시간 미만 걸었던 것 같아요. 어머나. 일단 거리에다 내려줬네. 그 가이드를 보통 사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가이드였습니다. 제가 지금도 뿌듯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몽골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저희가 이제 한 몇 시간을 걸었는데 사람 한 마리, 짐승 한 마리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있던 소시지 물 당연히 다 마셨죠. 그때부터는 이게 사람을 못 찾으면 여기서 산송장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불안이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를 통해서 온 세 분이 이 길은 아닌 것 같다. 반대편으로 가야 될 것 같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판단하고 근데 저희가 몇 시간을 걸어왔잖아요. 그럼 사람 만나려면 적어도 이 몇 시간을 걸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랑 엄마한테 내가 젊으니까 내가 빨리 앞으로 가겠다. 가서 사람을 찾아오겠다. 천천히 따라오시라 라고 하고 저는 진짜 안 보일 때까지 제가 혼자서 앞으로 이제 빨리빨리 갔어요. 직진만 했어요. 그러다가 몽골 군인을 말 타고 오는 군인을 딱 만난 거예요. 명대를 만나요.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손짓 발짓하면서 뒤에 사람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갔는데 엄마만 데리고 온 거예요. 네, 그 세 분은 아닌 것 같다. 도저히 아닌 것 같다 하고 엄마를 이제 그분은 반대로 다시 가신 거예요. 근데 엄마는 딸이 앞에 갔는데 그분들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3명 더 있다 데려오라 해서 다행히 멀리는 못 가서가지고 말을 타고 가서 그 세 분을 데려왔는데 지금도 뿌듯합니다. 제가 가이드였습니다. 그 사막이나 몽골 초원 지역은요, 이 랜드마크가 없기 때문에 잠깐만 정신을 잃으면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몽골 군인들한테 발견되고 그 울란바토르에 있는 그 수용시설을 갔는데 거기에 탈북민이 한 70명 정도 계시더라고요. 또 와 계신 거.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으로 가려고 하는구나라는 것도 그때 이제 알게 됐고 그 군인들 찾은 것도 큰 진짜 그도 다행인데 우리는 3일 동안 몽골로 넘어오는데 3일 동안
배는 고파도 참을 수 있는데 물이 없어서 참지 못하고 막 그러는데 야 3일 동안 물을 못 먹으니까 아유. 목젖이 딱 붙는 게 말하면 얼마나 목구멍이 아픈지 몰라요. 막 딱 붙고 바람. 그런 과정을 넘으면서 하는데 정말 네. 운이 좋다. 우리는 3일 동안 정말 그리고 이제 운주가 말할 때 70명 정도라는데 우리는 500명 정도 있었다. 500명 정도. 몽골에요? 아니 울란바타르에. 울란바토르. 그 양탕굴에는 한 30명 정도 있고 또 이렇게 그 포차 타고 가서 울란바토르에 보니까 500명이 있어요. 500명이. 이게 장난 아니요. 정말 이 탈북민들 몽골 고비 사막 넘는 거 그 오죽하면 없어졌어요 지금 루트가. 네, 없어요. 하도 많이 3년, 죽고. 딱 3년 열렸어요. 그다음에 다 닫혔어요. 너무 위험한 고비고 사람들이 고도 사막에 들어가면 다 죽어요. 자, 드디어 이제 은주 씨는 몽골에서 긴 기다림 끝에요. 2006년 9월 달에 마침내 대한민국의 땅을 밟게 됩니다. 처음 한국행 비행기 탔을 때 비행기 처음 타본 거죠? 그렇죠. 난생 처음 타봤죠. 기분 어떠셨습니까? 뭐 북한에서 비행기 보는 것만으로도 무슨 행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어쩌다 비행기 이제 날아가는 게 보면 막 쫓아가고 따라가고 했는데 비행기를 제가 직접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 강제 북송되어도 괜찮다. 비행기는 타봤다. 북한이 아무리 강제 북송을 해도 비행기로 가지 않으면 된다. 약간 그런 마음도 이제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네 삶은 항상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행기에 타서 정말 쥐 죽은 듯이 있고 저도 근심 걱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설레임보다는 약간 또 두려움도 계속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 비행기가 인천 상공에 들어서면서 이제 안내 방송이 이제 곧 이제 착륙할 거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창문을 딱 열고 내다봤는데 인천 앞바다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때가 9월 1일이었거든요. 초가을이잖아요. 하늘에는 정말 하얀 뭉게구름이 높게 뭉게뭉게 떠 있고 그리고 바다 아래쪽으로는 그 인천 앞바다에 그 작은 초록색 섬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초록색 섬이 많아요. 근데 그 사이사이로 수상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물줄기를 하얗게 쫙 가르면서 가는데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천국이 있다면 바로 여기겠구나. 그때 안심이 됐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지금까지도 제가 본 대한민국 모습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마음 먹고 이거 불과 며칠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왔어요. 뭘 가장 하고 싶으셨어요? 뭐 앞으로. 사실 저는 대한민국에 오면 공부하고 싶었어요. 여기 있는 애들은 공부만 안 했으면 살까? 우리 그것만 안 했으면 인생이 밝았는데. 왜 그러는 거죠? 왜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가 22살이었거든요. 22살에? 네. 하나원 나와서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되나요? 은주 씨는 이제 고등학교를 개근으로 졸업을 하고 2009년에 서강대학교에 입학하고 서강대학에서 중국문화학과 심리학을 복수 전공했고요. 그러는 한편 학원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동시에 대학 생활하는 도중에 북한 인권운동 단체들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자원없는 봉사 활동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안보 강사로서 활동을 또 하게 됩니다. 이렇게 활발하게 북한 인권 운동가로 활동을 하시던 은주 씨에게 놀라운 제안이 하나 들어옵니다. 뭐냐면 자서전을 한번 써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안인데 이 제안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프랑스의 전통적인 일간지죠. 르피가로의 당시 동아시아 특파원이었던 세바스티앙 팔레티인데 아니 딱 처음에 이제 세바스티앙이 자서전 한번 써보자라는 제안을 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사실 저한테 써보자라고 한 게 아니라 자서전을 쓰고 싶어서 탈북민들을 이제 그 주인공이 될 탈북민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인터뷰를 하고 있었고 제가 그때 활동하던 북한인권 시민연합에도 인터뷰 요청을 한 거죠.
탈북민을 소개해달라. 근데 저는 제가 이 책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도 저보다 훨씬 더 아픈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궁금해하니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 있다는 거를 알면 좋으니까 더 데이터가 풍부해지니까 그런 자원봉사 차원에서 인터뷰에 저는 응했거든요. 그렇게 해서요. 2012년 3월에 드디어 불어판 이 책이 이제 출간이 됩니다. 이 책의 제목은 불어로 되어 있는데 북한의 지옥 탈출 9년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훗날 은주 씨의 자서전은 이제 11살의 유서라는 제목으로 한국에서 번역 출간이 됐습니다만 이제 프랑스에서는 바로 북한 지옥 탈출 9년. 북한 지옥 탈출 9년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프랑스에서 먼저 이 탈북민의 이야기가 출간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 2000년도 초반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각국들이 이제 북한과 이제 수교를 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한 출판사도 그러면은 이 탈북민 이야기를 한번 책을 한번 내보자라고 한번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바스티앙이 수많은 탈북자들을 이제 만났는데 하필이면 왜 은주 씨 이야기를 책으로 써보자 결심을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왜? 자, 우리 은주 씨에게 정말 반가운 얼굴 세바스티앙을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서울이 아니라 홍콩에 있는 세바스티앙을 제가 영상 통화로 만나봤거든요. 와, 진짜? 만나보시죠. Well, I was a correspondent for French media, Le Figaro in Seoul, so I was writing a lot about DPRK, about North Korea. And you have met a number of defectors from North Korea. And what was the reason, hey, among those defectors, I'm going to write a story about Kim Eun-ju? As you know, many defectors are facing a lot of ordeal, and many defectors you meet or you interview are struggling a lot, but they're also often very depressed, very negative or very bitter because they lost something in North Korea. I choose her because of her, I think, sincerity and also a human positive approach, because she told me, why do you want to write a book about me? I mean, my life is not that interesting. Many defectors are the worst journey than me. And I like that response because it shows our sincere motive. Our motivation was not, she never felt like she has something exceptional. She just like a sincere, normal person. That's what we want. If we want an authentic testimony, we need that kind of attitude. So she really felt, it's over. My mom is never gonna come back. I'm gonna die here. And she had this fear as a kid, so she decided to take a letter and wrote. And I always felt that moment, I think, me as a writer was fascinating because, of course, you know, it means that as a kid, she already had this instinct that she needs to leave a trace. She needs to write something. So it was it's kind of indicating she was already unconsciously about writing a book, you know, because this instinct is very rare for a very young kid to have this instinct to, I need to tell what's happening. I need to, even if I die tonight, I need to leave a trace. As far as I know, the book gained incredible popularity in the European continent. So what do you think is the reason behind this incredible phenomena, sir? I think it's because there's also, from Europe perspective and also in the US, North Korea is a very mysterious place, very far away, and we don't know anything. So hearing direct testimony of especially a young girl like this was something a bit new for people at the time. I think, yeah, it brings, you know, it's like unveiling a mystery. At least you hear first an account from someone coming from that very, very far away, strange place. I'm sure she's gonna do a more interesting thing also in the future about North Korea, but also as simply a human person. 은주 씨의 저 책에 유럽에서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등에서 출간 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합니다. 총 8개 국어로 번역이 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늘이 막 도와주는 거예요. 아까 그 이제 세바스티앙 특파원을 통해서 또 하나의 반가운 제안을 받게 되는데 바야흐로 때는 2013년 북유럽의 뭐 거의 국민 프로그램이라고 불렸던 스카블란 쇼에서 출연 제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스카블란 쇼는 뭐 아까 우리 영상으로 잠깐 봤듯이 뭐 아델, 그다음에 뭐 빌 게이츠, 테일러 스위프트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이 출연했던 토크쇼에서 은주 씨를 찾는 거죠. 그 유명한 프로그램 뭐 스카블랑 제의가 왔을 때 어땠어요? 일단 저는 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제의와 동시에 그 내용이 뭐냐면 영어로 직접 하자는 거였거든요. 네. 제가 물론 10개월 교환학생을 다녀오긴 했지만 10개월. 네, 영어가 많이 늘어오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영어 이 수준밖에 안 되는데 괜찮겠냐.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정도면 된다고. 이 정도면 된다고. 그쪽에서 된다고 하는데 제가 안 된다고 할 수는 이제 없는 거였죠. 그래서 된다고 해서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나가게. Här kommer en direktplats ny EM i Sydkorea tar gått emot Unsung Kim. 아이고 혼자 애기네 애기요. 애기였네. Welcome to London Thank you. and to a Scandinavian television show. Yeah, it's very great to be here. I'm scared about and 유명해지. 강남 스타일 다음으로 이렇게 떴던 아우 스팅이라니. 한국에서 레전드 중에 레전드. 아우 스팅이라니. 한국에서 레전드 중에 레전드. Would you know about Sting? before I didn't know about him, but yeah, I researched. 몰라요. I came here. 자기 모른다는 사람 오랜만에 만나는 Yes. Sorry. 근데 스팅도 지금 재밌는 거지. 그러니까. 아유, 모른다. What was school like? When I was young, like before 10 years old, I actually had a very normal life in North Korea, I think. We just go to school and study in school and go home, something like that. But there is very special thing in North Korea school from the elementary school. We must have to watch the execution when we were 9 or 10 years old, from 9. Watching your first execution, can you remember as a 9-year-old? Yes. Can you remember how you reacted? Actually, at first time, I felt very something uncomfortable in my mind, but I cannot say that to people. If I say that, may I be caught or my parents will be caught. So I say that even the North Korean government even control people's mind. My father also passed away because of the starvation. I couldn't have any food for 6 days. After 6 days, my mom came back to home. However, she didn't bring any food. So my mom said, let's die together. Yeah, we decided several times to die. 믿어질 얘기겠어요. 왠지 다들 충격받은 거예요, 지금. I have older sister. She and I are not good daughter to my father. After he passed away, we never visit him. We couldn't. So I just hope the unification come quickly, so I can go to North Korea, say hi to my father. Yeah. We are not good daughters.
Minsun,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this Yeah. very important story with us. Thank you so much. 북한은 영원히 저의 고향입니다. 예, 제가 뭐 북한을 싫어서 북한 인권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네요. 북한이 더 좋은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인 거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저한테 제 2의 삶을 선사해준 이제 저의 또 제 고향이죠. 멋지네. Just 11 years old. After 6 days without food, I wrote what I believed would be my final words. When my mother finally returned, she said, "If we are going to die anyway, so we escaped North Korea." My mother, sister, and I, all of us, were sold for only 2,000 won. This tragedy is not only my family's story. Many others face the same brutal reality under the North Korea regime. Is the invitation as witnesses of the scum of the earth who don't care about even their parents and families.